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은대리 보면은 여기에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오는데 도로 토지는 일부고 나머지 토지는 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취해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것이 6,300만 원에 나와가지고 3,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3,3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네에 그 조그마한 마을에 그 토지 개발을 해서 집이 지어진 그런 동네고 옛날 이렇게 집이 있던 그런 동네인데 이거를 낙찰을 받고 제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이제 냈다고 하길래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한 50대 초반 되시는 남자분이 이제 주인인데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다니는 여자 아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어른 계시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집 때문에 좀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한테 전화해 보세요 해갖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딸내미가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 10분 만에 왔더라고요. 10분 만에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러길래 이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제가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저로서는 제일 좋은 것이 건물 주인에게 이 땅을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내가 좀 사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경매로 당했는데 한 시간을 한두 달만 주신다면은 제가 이 땅을 다시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해결해가지고 그러면 감정가가 6,30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취등록세 내고 뭐가 냈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6,500에만 우리가 준다 그러면 땅을 다시 내주겠다 얘기했더니 염려하지 말고 한두 달만 기다려 주시라니. 그러니까 저로서는 내 계획대로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빠르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더 말할 나이도 없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온 겁니다. 연락을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제가 다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좀 돈을 받을 게 있는 것이 있는데 얼마가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2주만 더 기다려달래요. 알았다 그러면 2주 더 기다려달라요. 또 2주 더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돈 준다고 확약을 받았으니까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에게 제가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계약 날짜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만나자 그래서 법무사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니까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 연락이 왔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가지 못하게 됐으니까 며칠 좀 변경을 하자고 날짜를.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은 이미 출발을 했으니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싶은 생각에 의해서 그냥 자기는 이 법무사 사무실로 가지 않고 이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그 집에 그 남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연락이 와갖고 이놈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이 소송을 하고 철거하고 나가라고 이제 소장을 냈습니다. 보면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내고 제가 또 갔습니다. 이제 한번 이게 이렇게 됐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없고 엄마가 나오더만. 나이가 한 7, 80 되신 엄마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은 내 아들 거지만은 이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땅과 건물이 전부 다 아들 거라면은 법정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료는 받을 수 있지만 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 말씀대로 땅은 아들 거고 건물은 엄마 거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나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못 나가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못 나가고 나갈 데 없는 사람 거를 낙찰을 받아서 여기 경매가 자체로 보시면 잡으십시오. 여기 근저당권이 얼마로 나왔죠? 여기 보면 3,500이 나왔죠. 네. 그럼 3,500이라는 얘기는 한 3천만 원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청구를 3천만 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이 없어서 이게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돌대가리인 것이 3천만 원이 없어서 경매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6천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걸 내가 믿었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누구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얻자는 것인데 그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이 돈을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편안하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갖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법정상권이 없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판결받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이거 확실한 권리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자가 너무 금전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도 자기가 대항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지막 그런 대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내가 권리분석을 해봤을 때에 권리분석적으로 법정상권이 없고 다 이길 수 있겠지만은 금액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할 땐 조금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먼저 번에 우리 강사장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거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 거는 협상이 쉬워요. 없는 사람들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판결으로 다 했었는데도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남자애가 법으로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했으면은 뭐 가짜락도 만들어서 법정상권 있으니까 지조를 주겠다든지 이런 협상을 한다든지 뭐 자기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내가 이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락도 해서 응대를 해야 되는데 아예 응대도 못하고 무응대, 무답변이다 보니까 그대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판결 받아놓고 그 다음에 또 협상할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체 집행을 신청한 거예요. 대체 집행 신청해갖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가 대체 집행하러 나와서 집행관이 나와서 집을 꺼내니까 그때서야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집을 줄 테니까 어디 나갈 때를 조금만라도 얻을 수 있게끔 몇백만 원만 주면 안 됩니까? 하다 보니까 그 좀 줍시다 해갖고 그때 500만 원인가 주고 끄집어낸 걸 갖고 급하게 그 사람들이 딸 둘 데리고 노모 데리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한다? 이사를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이거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좀 아프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는 권리분석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금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느끼면은 그거 낙찰받아서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질르지 마라.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모금 안 나온다. 이거를 경매를 하시는 분은 머릿속에다 절대로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질르면 낙찰은 받을 수 있지만은 돈은 못 법니다.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봐야 내놓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할 것을 우리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면.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강제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그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불법 건축물에 있고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한 거라고 이행 강제금이 나왔었어요.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 낙찰받은 연락이 와갖고, 자 보면 무허가 건물을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이 나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가 기소를 못하더라도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관계기관, 다시 말하면 검사가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도 있는 것이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기본법에도 보면은 제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가서 그거를 설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철회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한 6,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서 몇 천만 원 수익을 얻었고, 그 새로 산 사람이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을 싹 해갖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이 사건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협상을 해야 될 당사자가 금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로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대체 집행까지 신청해야 되고, 이러한 결과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리분석을 할 때부터 이 보면은 3,500인데 임의경매로 3천만 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천만 원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심하게 권리분석을 했다는 거는 3천만 원도 없어서 경매로 나온 걸 가지고 주인 만나서 6천만 원에 사겠냐 했더니 6천만 원 사겠다는 걸 그대로 내가 믿었다는 게 얼마나 내 스스로가 그러한 것이 부족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째 물건입니다. 여기 주식회사 이데아 건설회사에서 이 땅을 갖고 있는 건데, 이 땅에 가처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가압류가 있죠. 자, 권리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뭘 찾아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라 그랬죠?
가장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이랬는데 여기 이데아건설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건이었고 깨끗하게끔 해갖고 개발해서 분양을 했는데 뭐냐면 가장 앞선 것이 뭐가 있죠? 2009년도 9월 3일 날 여기 보면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처분이 2008년도에 가압류가 있죠. 아니 가처분이 있죠. 그러면 기준 권리가 가장 앞선 가압류가 기준 권리가 되는데 기준 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면 인수라는 뜻입니다. 인수.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 인수입니다. 자, 이것이 경매가 나와서 뭐만 나오냐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필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가 보면 자 보십시오. 제가 필지 표시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쪼가리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집이 한 채 지어진 것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집이 한 채 지어진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도 집이 한 채 지어진 것이 있는데 이 타지는 매각제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각제외, 요렇게만 매각입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건물 지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건물도 지어진 것도 이 토지도 매각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경매로 나오지 않고 나머지만 이렇게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보이죠? 요거하고 요거는 빠졌지 않습니까? 요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보면 매각 제외에 건물이 있는 것이 2개라 그랬죠, 여기요. 2개인데 2개의 건물을 보면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잘 지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으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은 주인은 아까와 달리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이 쉬워집니다. 제가 이런 것을 특수 경매로 제가 추천을 해서 수익을 보게끔 하는 것이 1순위가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창원에 있는 황경진 경매학원에서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특수 경매 추천 물건 강의를 했고 거기서 이 공동투자 물건을 할 사람들은 몇 명 모였고 공동투자하는 물건을 설명할 때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하고 이거를 우리 이번에 입찰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22억이 이제 10억까지 떨어서 우리가 16억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16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낙찰을 받기 전에 제가 이거 입찰 들어갈 사람 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같이 손을 들었어요. 이게 평택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2015년도죠. 여기 낙찰 받은 게 16년도죠. 2016년도에 평택이 완전히 뭐라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이륙했던 순간이 2016년도에 그 당시만큼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탄력을 받았을 때예요, 이게. 그때다 보니까 여기 감정에서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 감정가가 22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감정이 더 갔었던 때예요. 실질적인 거래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20몇 명이 나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몇 명 정도가 한 1억씩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뭐 낙찰을 받고도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든지 5천만 원인지 5천만 원 이상 투자해서 몇십 명을 하자 하고 이렇게 결정을 다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산에 그러니까 창원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올라왔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강의하러 내려가는데 일주일 하러 내려갔더니 우리 공투 회장이
교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 좀 얘기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회원 중에서 법무사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가고 나니까 자기가 이걸 판단을 했을 때는 여기 보자 가압류가 여기 뭐 토지 소멸 기준 권리죠. 여기 가처분이 3개가 있죠. 선순위 인수하는 가처분이 3개가 있는데 이종실이가 이거를 착각을 해서 이거를 추천한 것이지 이 선순위 가처분 인수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공투하는 사람이 한 20명이 손을 들었던 사람에게 내가 있을 때는 얘기 안 하고 나 올라가고 나니까 얘기해갖고 잘못했구나 하고 한두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빠지는 걸로 쭉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날 보고 하는 얘기가 그 회장이 나보고 교수님 여기 선순위 가처분이라는 거 있는 거 알고 추천하셨습니까? 모르고 추천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으겠습니까? 해갖고 그 회장이 다시 이종실이가 가처분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할 사람 해갖고 다시 모은 것이 7명인가 모아졌더라고요. 한 20몇 명에서 학교에서 7명인가 모아져서 나보고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 그 한 7명이 투자한다 그러고 돈 모자라면 조금 대출 받아도 되니까 아니면 그냥 입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해갖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낙찰을 받은 것이 얼마를 받았나? 이게 16억 69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게 지목이 전이죠. 지목이 전이지 않습니까?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농지 취득을 담당자가 발급해주는 담당자가 이 신청한 걸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지 전용 신청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할 때 원상복구를 이걸 낙찰 받으시면 농지를 원상복구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인수하실 것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하려고 이건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지증을 받는 방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그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농지 전용 허가를 그대로 인수받겠습니다 해도 나중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안 될 때는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려고 할 때 여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내가 발급받았을 때에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건물 빨리 허물어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중에 협상하고 판사님하고 소송을 할 거를 생각해서 원상복구 시키겠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낙찰을 받고 일정 기간 이내에 원상을 복구시켜야 한다 하는 걸로 낙찰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농지증에서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뭐가 원상복구입니까? 원상복구 농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저렇게 생각하면 원상복구가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하는 조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인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인수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허가 건물인 걸 정상적으로 건물을 그대로 양성화시키는 것도 원상복구고, 허물어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도 원상복구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를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얘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지, 반드시 허무는 것이 원상복구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죠. 잔금을 냈으니까 이제 저는 땅만 낙찰을 받았지 건물은 낙찰을 받은 짓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건물 주인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선순위 가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2016년도에 이 평택의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기 위한 비행기가 막 이륙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뭘로 만들어놨냐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택지를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옮길 수가 없다 보는데 봤더니 설정이 없잖아요. 설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처분을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못 옮기는 겁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땅 주인이 이데아 건설에서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해주다 보니까 건물을 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죠. 법정 상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땅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강사장님도 좋은 데 있으면 살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받고 살 거예요? 아니, 공중해놓고. 사야죠. 공중해놓고. 사보는 괜찮아요? 그 전에 얘기 주신 방법이 있던데 법인으로 해갖고 대표.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공증을 해놓고 내가 샀다고 아무리 해놔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그 거래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데아 건설에서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지 않고 사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데아 건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거 그냥 나 이거 해지하겠어 해도 말 못하고 그냥 옛날에 내가 돈 받을 거 돌려줄게. 민사상으로는 돈을 돌려주고 뭐 해일이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했다는 것이 자체가 무효야.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거 공중 아니라 공중 할아버지 했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처분만 해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가처분이 지금 언제 해놨죠? 2008년도죠. 우리가 낙찰받은 건 언제죠? 2010년도.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아놓고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이 법무사를 시켜서 이거 가처분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전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해 놨죠. 해갖고 결정했죠. 법원은 위법적인 결정을 취소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한 20 몇 명이 투자한다고 해놨다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6, 7명으로 빠졌는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누리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서 가처분 취소하는 것을 가처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되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이 금방 와요. 한 사람은 이꼴 저꼴 보기 싫으니까 내 건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준다 그러면 팔고 나가겠다. 또 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이 땅을 2번 사네. 2번 사네 하면서 얼마나 팔겠냐고 하고 그러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땅이 전부 다 6인가 7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던 것이 2개인데 하나의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여기에 정림이가 떨어지니까 그냥 돈 조금만 주면은 내가 건물 넘겨줄게. 또 한 사람은 여기 그대로 사야 되겠으니까 그럼 땅 얼마에 팔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는 땅을 팔고 한 사람은 건물을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 건물을 산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사서 제3자한테 파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보면 소장이 여기 있죠. 지료를 내놔라 해갖고 얼마 그 판결을 받았고 조정조서 해갖고 조정해서 원고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지급한다 해갖고 조정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던 거는 조정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가 있냐면 또 하나 핵심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605-5도 전으로 돼 있죠. 여기 있죠. 지금 605-가 이제 대지로 바뀌었죠. 처음에 감정이 나왔을 때는 6055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이 안 났습니다.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뭐가 안 났다고요? 준공이 안 났는데 사실은 이 건물 건물 3개가 전부 다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건물이 준공이 왜 안 났는지를 잘 모르는데 저는 알죠. 자, 뭐냐면 어떤 땅이든지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건축법상 도로죠.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이디야 건설에서 여기에 있는 땅을 도로로 쓴다고 사용하라고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3사람이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현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여기를 내가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지정을 하게끔 되면은 거기가 현황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라도 건축허가는 내줍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그런데 건물을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겠다고 신청했죠. 신청한 것을 실질적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준공을 받아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 건물이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를 여기 이디야 건설에서 준공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3개가 건축 허가는 받고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은 사실상 준공은 받지 못한 겁니다. 사실상 다 지어서 사람이 살고 있고 쓰고 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준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 건물을 우리가 건축주 명예 변경해서 넘겨받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준공을 내서 건축물 관리장을 준공을 시키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도로 준공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와서 개발행위 허가 준공 신청을 하게끔 되는 거지. 이거는 도로 포장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도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때 여기를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도면이 들어갔잖아.
네. 도면 들어간 대로 다 돼 있으면은 준공이 나는 거고, 도면대로 다 안 만들었으면 준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장뿐만 아니라 배수로든지 뭐든지 다 설계가 들어갔고, 포장을 어떻게 하고 옆에 보도하고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도면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도면대로 현황이 다 돼 있다고 하면 준공을 놔주는 거고, 그렇다면 준공이 안 나는데 도면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은 해도 건축법상 허가를 날 때 건축법상 도로가 인정이 되는 것이, 준공할 때까지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준공이 안 나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 여기 도로 공사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로 준공이 안 나는 거다 보니까 이 건물도 건축 준공이 안 나는 거야. 우리가 낙찰받지는 않았지만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개의 건물이 있는 것만 먼저 해결해서 팔아갖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돈 투자했던 거는 어느 정도 다 해결해 놓고, 이제 우리 회장도 느긋하더라고. 이거 공사하지 말아서 공사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장한테서. 교수님, 왜 그랬더니 그 앞에 600-5번 지수요, 드디어 경매 진행됩니다. 건물 매각지의 토지만 또 나온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또 나왔죠. 600-5가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600-5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도로 준공을 내주지 않으면 이 건물 준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가서 이 집하고 동네 다 알잖아. 이미 앞에 다 알다 보니까 우리 회장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더구만. 여기 보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있는 분은 이 남편하고 같이 늦지막하게 저는 죽게 살겠다고 일로 와서 집을 지어서 해놓은 건데, 남편이 돌아가셨더구만. 그래갖고 이 앞에다가 텃밭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도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들에게 엄마가 그랬더만, 나는 그냥 여기 왔으니까 다른 데 가기 싫다. 웬만만 하면은 그냥 이거를 내가 여기서 다시 그냥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해달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 신권으로 입찰에 들어온다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주면서, 교수님, 이거 입찰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산다면 우리 건물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당시는 부산에서 있을 때예요. 부산에서. 우리 부산에 공차는 셈 보고, 이게 3억 2천 한 800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3억 3천이나 들어올 거니까 한 3억 4천 정도의 입찰에 들어가면 이건 우리 거가 된다. 3억 4천에 입찰에 들어가라 했더니, 그렇게 질르지 말으라고 하고 내가 가격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가서 질르는 거는 또 3억 6천 9백까지 질른 겁니다. 엄청나게 질렀죠. 질르지 말라고 그러도 질러요. 근데 가장 내가 좀 아쉬운 것은, 질르지 말라고 해도 잘 질르죠. 그러면 내가 3억 한 4천 정도 쓰라고 얘기했는데 2,900만 원이나 더 질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2,900만 원은 더 질르는 그런 용기도 있으면서, 나 등록금 120만 원 내라 그러면 그거는 아까워. 사실은 조금 제가 좀 아쉬웠었고, 이 아들이
사실은 우리 강실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얼마만 더 주면은 다시 사겠냐 해서 우리가 얼마만 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사게끔 이렇게 만약에 했었는데, 저도 그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생겨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3억 6천을 쓰지 않고 내가 얘기한 대로 한 3억 4천까지 썼다. 협상하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 강의실까지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그랬으면 내가 아마 이렇게 잔금 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이 협상이 됐으니까 우리 잔금 내지 말고 미납하고 가격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이게 어떻게 해라 했으면은 훨씬 더 그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나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들이나가 더 수익으로는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질르면서 나한테다가 교수님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나한테다가 교수님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돈을 조금 보냈습니다 해갖고 봤더니 30만 원 보내준 거 보고 내가 사실은 심술이 나가지고 에이씨 내가 더 이상 안 한다고 안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협상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협상을 할 때 가격을 얼마 정도 주면 되겠냐 얼마 정도 정했는데, 자기네들이 가갖고 그 이제 이쪽 세무사하고 얘기해갖고 우리 뭐 양도소득세 얼마 나가니까 실제로는 얼마로 주고 계약서는 얼마로 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아마 줄였던 모양인데, 그렇게 줄여서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그쪽에서 이거 계약서 이렇게 줄였다고 해갖고 또 추징금이 나오게끔 만들었던 모양이더만 이게. 그런데 그렇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다가 이제 얘기를 못하게끔 됐는데, 항상 협상으로 뭐 그 우리 매매 가격을 줄입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믿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놓고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따로 뭐 비용을 받는다. 이거는 계약 조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소송을 한 걸 소송을 취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토지 매매 가격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계약서 쓰지 않고 얼마로 실제로 얼마로 더 받고 팔면서 얼마로 계약서를 쓴다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도 그 당시에 저한테다가 그분들이 이 부산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다가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하고 의뢰를 못했던 얘기를 못했던 사례예요. 보면. 네, 내용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집도 그렇게 해서 팔고서 끝이 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협의를 해서 강제 경매로 해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낙찰 받았다가 협의를 해서 그 아들에게 다시 팔았던 그 사례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